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제 자신을 소개했지만 여기저기 제가 사는 상황이나 장소, 제 이름을 떠벌릴 만한 사람은 아닌지라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자식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면 자식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인생의 종착점은 결국 자식을 키우는 데서 행복을 얻는 거라고요. 내가 공들여 키운 자식이 내게 다시 효도를 하면 그 효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저 역시도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식 열심히 키웠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에 대학원까지 보내서 석사 박사까지 공부시켜줬지요. 물론 남편이 번 수입으로 학비를 대긴 했지만 아들이 석박사 딸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건 순전히 다 제 몫이었죠. 저는 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 아침밥은 물론이고 아들 방 이불 정리, 책상 정리까지 해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대학원까지 나오면 이제 끝났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들이 전혀 연관없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땐 정말 제 자식이지만 정말 속이 문드러지더군요. 그래도 자식이니 어쩌겠습니까?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야 저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자식도 저를 원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면 남편은 저랑 너무 달랐습니다. 항상 자식에게 절절매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자식이 무슨 대수라고 그래? 다 자기 각자 인생 사는 거야. 난 말이야 내가 부모 도움 하나 받고 자란 거 없어서 그런지 내가 잘 돼도 내 덕이고 잘 안 돼도 내 탓이야. 당신이 그렇게 현우한테 절절매면 저놈의 자식은 나중에 잘 되면 자기 덕이라고 하고 안 되면 당신 탓이라고 한다니까? 괜히 자식한테 꽉 잡혀 살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 나한테나 하면서 소주대병을 들이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람 살아생전에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지요. 하루에 기본 소주 한두 병씩은 무조건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었고 술이 없으면 밥도 안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혼 초부터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저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술 취해서 말도 안 통하는 양반이랑 한 집안에서 몇십 년을 산다는 게 정말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돈은 곧잘 벌어오니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돈 잘 버는 남편은 그 집에서 왕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는 양아치였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이래저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도 집에서 술 처먹고 횡포를 부리는 건 전혀 알지 못했겠죠. 가끔은 술을 안 사가지고 가면 남편이 저를 툭툭 치면서 확 한 대 치기 전에 가서 술 사와. 다른 집 여편네들은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따박따박 술상 차려온다는데 넌 뭐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자식을 보며 참았습니다. 이놈 하나 잘 키워내서 내가 나중에 애미 대접 받고 살아야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을 테니 그래도 이놈 하나 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25 여름에 그 사람을 만나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으니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식부터 올렸습니다. 저희 남편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도 땅이 꽤 많은 부자였고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편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3남이녀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큰 며느리이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장남이 제일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모든 제사며 행사까지 전부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돌아가실지 일찍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거였는데 그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
시키는 대로 시집살이를 당했던 기억들이 나네요. 제사는 또 어찌나 크게 지내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서 전날부터 제사 준비를 돕고 그 집에서 자고 또 일어나 저녁까지도 계속 장만을 해야 했습니다. 입맛에도 맞지 않는 제사 음식을 집까지 싸들고 오면 그 음식들은 전부 남편의 술안주가 됐죠.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보다도 훨씬 건강하시고 재산은커녕 있는 땅도 다 팔아서 막내 도련님 사업에 전부 처박았지요. 뼈가 으스러지게 고생하면서 그 집에 헌신했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들을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부 제가 무능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지요. 제 나이 60이 넘어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흘려보낸 세월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함이 가슴속 깊숙이부터 올라오네요. 처음부터 그런 집인 줄 알았다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건데 내가 왜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낳아서는 이혼도 못하고 이런 남자와 30년을 넘게 살았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을 꼽으라면 바로 제 남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선을 보고 결혼은 다른 남자랑 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는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오빠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을 꿈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참 애틋한 사랑을 했었지요. 그 오빠의 이름은 최민중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오빠였고 고향에서 함께 지내다가 서울로 가게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오빠가 고향으로 와서 읍내에 나가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생전 처음 그 오빠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두 사람은 동네에서도 단짝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제게 공부를 알려주는 제 전용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오빠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찌나 머리가 똑똑하던지 동네 어른들이 그 오빠를 보면 민중이가 우리 동네 이장해야겠다. 지금 이장은 영 별로야. 흐리멍텅한 것이 주관도 없고 저 뒷집의 김씨네 아들인데 젊다고 이장 시켰더니 동네 말아먹게 생겼어 하면서 그 오빠 칭찬을 하곤 했거든요. 성품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똑똑하니 정말 빠질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두고 사는데도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 일도 잘하지 못하다 보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건 그 오빠였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말을 안 하고 오빠랑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냥 학창시절의 불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별 말이 없으시다가 20살이 넘으니까 하루는 엄마가 저를 불러서 너 혹시 아직도 민중이랑 사귀니? 서울에 갔는데도 민중이랑 연락하는 거야? 하고 묻는 겁니다. 저는 엄마 목소리에 쎄함을 느껴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지 뭐. 특별한 사이는 아니야. 왜 그러는 건데? 하고 물었더니 이제 너도 선 봐서 결혼해야지. 내 언니도 결혼하고 오빠들도 했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어? 내 언니는 20살에 시집가서 지금 벌써 애가 초등학교에 다니잖아. 좋은 짝 있을 때 얼른 시집가서 애 놓고 살아. 여자는 나이 먹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자리 놓아줄 테니까 몸단장이나 하고 있어. 하고는 갑작스레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싫어서 한 2년은 엄마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야 된다. 약속이 있다. 민중 오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등등 핑계라는 핑계는 다 대가면서 엄마를 피해 다녔죠. 그렇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서도 민중 오빠를 만나러 갔었는데 하루는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너 한 번만 더 민중이 만나러 가면 다리 몽댕이를 내가 다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분명히 말했어. 너도 가만 안 두는데 내가 민중이 이 새끼도 가만 안 둘 거야. 어디 닦은 딸을 외박을 시키고 말이야.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서울에서 일이나 할 것이지.
남의 집 귀한 딸을 허락도 없이 데려가서 연애를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하면서 오빠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니 이러다간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손을 보러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따무잡잡한 얼굴을 가진 제 남편의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 몰래 결혼 날짜를 잡아놓았어요. 제 결혼식 치르기 2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될 정도였으니 그때 제 심정은 말도 아니었죠. 혹시라도 제가 도망갈까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막으셨죠. 그렇게 결혼식을 앞둔 며칠 전 어렵게 집 밖을 빠져나와 민중 오빠를 만나서 오빠 나 결혼해. 이제 우리 그만 연락하고 지내자.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고 나 잊어. 우리 오래 만났는데 그동안 너무 좋았어 진짜로. 우리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빠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하며 오빠와 이별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오빠는 눈물을 보이면서 그래. 좋은 사람 만났다니 다행이다.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랄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들 사람 말이야. 종종 안부라도 묻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사라졌으면 정말 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난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잘 지내. 하고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고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오빠 역시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자식을 낳으면서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울고불고 떼쓰는 자식을 보살피고 남편의 술시중과 술주정을 받아주면서 하루하루 전쟁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정말 그 사람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순환을 겪으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참, 자식이라는 게 어쩜 애비 그렇게 똑같이 컸는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술고래라는 별명을 달고 살더니 술을 무지막지 마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엄마 원래 젊을 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술을 들이붓고 사니 혹시나 나중에 결혼해서 지 아빠처럼 손찌검이라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될 애를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들으셨죠? 하면서 당차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 난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 하고 대답했더니 제 아들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은 나에 대해 뭐 말 한마디 한 것도 없어? 어떻게 어머님이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댁이라면 어려울 법도 한데 젊은 애라 그런 건가? 불편한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자치고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버리진 게 딱 봐도 성깔이 보통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대의 아들 두신 분들이라면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아들을 꽉 잡아줄 기센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 자기 멋대로고 막무가내 였는데 그 애를 휘어잡을 유일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냅두고 키웠는데 그걸 고쳐준 게 바로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년을 넘게 잔소리를 해도 못 고치던 걸 단 1년 만에 고쳐준 여자라면 아들과 결혼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하는데 그 애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날짜는 저희 부모님이 잡으신다고 하세요. 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시댁에 허락받아야 하냐고 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괜찮으시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결혼 날짜가 뭐라고 저희는 상관없었고 사돈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랄까. 결혼이야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결혼 날짜다 예식장이다. 뭐 예물내단이다. 전부 자기들 멋대로 정해서 통보해버리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노릇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며느리가 너무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지 멋대로만 결정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제가 나서서 뭐라 하기도 그래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제 아들도 30 즈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라곤 하나뿐인데 그 녀석을 보내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훅 하고 내려간 것처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자식도 보냈으니 이제 그냥 나와 남편의 노후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몸이 좋지 않다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당신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 한숨 자고 일어날 테니까 괜히 깨우지 마라. 밥도 안 먹을 거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동안 일이 좀 많기도 했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잦았는데 갑자기 너무 무리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몸에 좋은 거라도 좀 먹여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세상 귀하다는 음식을 먹여도 늘 옆에 소주병을 끼고 사니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온 게 오후 4시쯤. 그렇게 저녁도 굶고 내리 잠만 자더군요. 궁금해서 중간에 들어갈까 망설였지만 괜히 잘 자는 사람 잠 깨웠다가 신발 한쪽 날라올 것 같아 깨우지 않고 내버려 두었죠. 이미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 오래라. 저도 밤 10시쯤 돼서 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6시쯤 눈이 떠져서 남편 방을 노크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자요?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야? 좀 일어나봐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잠만 자 싶어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세상에 손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져보는데 세상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온기라고는 일도 없고 그저 딱딱하게 굳은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에 오더니 이미 남편은 심정지가 된 상황이었고 병원으로 이송해 부검을 해봐야 사망 원인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허망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매년 건강검진해도 작은 용종 하나 없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다니. 장례를 마치고 남편을 발인하는데도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젊었을 때는 맨날 술만 퍼마시고 손찌검이나 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사치였습니다. 아들은 먼저 나서서 엄마 아빠 보험 든 거 뭐뭐 있어? 그리고 사망신고서 있지? 그것도 주고 또 필요 서류가 뭐가 있지? 하면서 사망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지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돈부터 챙기는 아들을 보면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간지 일주일도 안 됐어. 넌 뭐가 그렇게 급해? 유품 정리도 아직 안 됐고 아빠 사업도 이제 어떻게 굴려나갈지 전부 직원 소집해서 회의도 해야 하고 엄마가 변호사도 알아놨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진행하면 돼. 너무 서두르지 마. 하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변호사? 엄마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어. 무슨 변호사야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벌써 돈 냈어? 아직 아니지? 전화번호 줘봐. 하면서 선임비마저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돈거리는 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전부 저는 아들을 믿고 남편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은 제가 갖고 있던 노후자금과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정리해주겠다면서 제 돈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전부 제 돈을 아들에게 맡겼고 아들 소개로 그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집의 전세금을 아들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면서 엄마 이 정도 돈이면 쓰는데 부족하진 않으시죠? 제가 얼른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버지가 유언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실 거 3억 정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랑 와이프랑 갖고 있어도 되죠?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어차피 남편 죽으면 다 내 돈이고 회사도 내가 운영할 텐데 난 그냥 나 쓸 것만 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아들이 남편 사망보험금이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게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으니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오더니 그 다음 해부턴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로 전화 통화 한 번 한 거 말고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각자 살아야 하는 건가 싶은 날들이 연속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군가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집 내놓으셨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주인분 말로는 이달 말까지 빼주신다고 해서 일부러 빈집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온 건데 사모님 빠른 시일 내 짐 빼주세요 아셨죠? 저희 그럼 집 좀 봅니다.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더니 엄마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네. 그 집 팔았어요. 새로 다른 집 구해드리려고요. 근데 기간이 좀 붕 떠서 괜찮으시면 찜질방 같은 데서 이틀 정도만 지내실래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찜질방?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집 놔두고 무슨 찜질방이야? 하고 소리를 쳤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냉큼 받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찜질방 이틀만 가 계세요. 솔직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저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리지도 못하는데 일주일 뒤에 그 사람들 들어올 거니까 옷만 챙겨서 이틀 정도만 쉬고 계시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가구나 가전 같은 건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찜질방은 뭐 집 앞에 있는 거 가셔도 되고 좋은 데 가고 싶음 좋은 데로 가세요. 아셨죠?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하지만 일주일 뒤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주소도 모르고 며느리가 말하는 꼴을 보니 그 집엔 오지 말라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 찜질방으로 갔지요. 제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낼 무렵 제 통장에 100만 원의 돈이 입금됐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35만 원. 당장 이 돈으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말에 저는 집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여기저기 길거리를 헤매다가 밤이 되면 찜질방에 들어와서 잠을 잤죠.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들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 정도 찜질방에서 보냈지만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있겠지 싶은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들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종업원이 제게 다가와서는 여기서 계속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집은 아니잖아요. 얼른 나가세요 나간. 하면서 저를 내쫓았고 전 우선 수중에 있는 돈으로 여간의 작은 달방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갖고 있는 돈을 아꼈고 제가 사는 달방 근처에 짐을 두고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남편 건물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근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여기 회사,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하고 물었더니 회사요? 웬 회사요? 여기 건물 지금 비운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건물 아무도 안 들어와요. 건물주가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돈 갖고 날랐다던데? 한동안은 여기에 돈 받는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줌마도 돈 받을 생각으로 온 거면 마음 접어요. 온 사람들 아무도 못 받았어. 하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고 남편 회사까지 문을 닫았는데 해외로 도망을 갔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군요. 당분간은 달방에서 지내며 어떻게든 잠잘 곳이야 마련이 됐지만 평생 이곳에서 살 수도 없고 당장 일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4개월 정도 흘렀고 여관 주인은 제게 기간이 만료됐으니 방을 빼라는 말을 했지요. 제 수중에 남은 돈은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전 짐가방을 싸들고 여관 밖으로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저는 짐가방을 들고 찜질방 밖으로 나왔고 밤새도록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공중화장실 변기에 앉아 쪽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섭고 낯선 곳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초라하면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저를 비꼬거나 손가락질하기에 바빴고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숙자처럼 1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곳을 찾기 위해 걷고 또 걸으면서 어딘지 모르는 곳까지 와서 길에서 잠을 자고 추운 날에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며 꼬박 1년을 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결국 다시 돌아온 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돈도 받고 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곧 죽어도 손은 못 벌리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시는데 저까지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곤 결국 제 고향이더군요. 저는 기차역으로 가서 무궁화호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버티며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역에 주저앉았는데 어찌나 눈물 나던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근처를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제 얼굴을 본 그 사람이 너 혹시 미정이니?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쳐다봤고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첫사랑 민중 오빠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창피함보다는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30여 년 만에 만난 첫사랑 오빠에게 오빠, 저 미정이에요. 저 미정이 맞아요. 오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그 오빠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오빠는 꺽꺽거리며 우는 저를 꽉 안아주더니 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러고 살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일어나. 어서 일어나.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어서 제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 오빠의 옷을 빌려 입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죠. 이렇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잡은 것이
딱 1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거의 하루가 지나 있더라고요. 제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니 오빠가 또 밥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밥상을 앞에 두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요 몇 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오빠 앞에서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요. 남편이 갑작스레 죽은 얘기, 그리고 자식이 남편 유산과 남아있던 재산을 전부 가져간 얘기,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저를 쫓아낸 얘기, 연락이 끊겨 1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지낸 얘기까지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그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밤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며 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지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렇게 저 집에 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네. 오빠 아내분은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나 아내 없어. 사실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살았어. 지금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어제가 엄마 기일이라 납골당에 가려고 왔다가 정말 운명처럼 너를 만난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그 꼴을 하고 있는데도 너인 걸 바로 알겠더라. 참 신기하지? 어떻게 여기서 너를 다시 만날 수가 있는지.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지요. 오빠는 제게 먼저 떠난 남편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발로 도망쳐버린 자식을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도 그리고 갖고 있던 돈도 전부 제 돈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빈자리 본인이 채워주겠다며 오빠랑 같이 서울로 가자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를 따라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서울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라서 그냥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여기가 오빠 집이야? 오빠, 진짜 오빠 성공했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빠는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고 건축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원은커녕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오빠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이것저것 손으로 뚝딱뚝딱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그 능력을 살려서 꽤 큰 건축사무소에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서울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그 집들의 설계를 오빠가 몇 개 해줬다고 했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로 통하더군요. 그렇게 서울집에서 오빠에게 신세를 좀 지다가 저도 자리를 잡아서 제 생활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제게 그러더군요. 미정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너만 괜찮으면 나 너랑 쭉 같이 살고 싶어. 어린 시절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유가 이렇게 너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하늘이 알고 널 기다리고 한 게 아닐까 싶다. 우리 결혼하자. 하고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 청혼을 내가 받아줘도 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였든 아니든 제가 먼저 오빠를 떠난 거였기에 차마 염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또 저도 너무나도 그리워한 첫사랑이기에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고 돌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오빠와 함께 보냈던 그 추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추억에 새로 생긴 추억을 더하면서 그렇게 첫사랑 오빠와 저는 8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는지라 거창한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라고 당당히 주위에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오빠가 능력 있는 건축소장이다 보니 남부럽지 않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상하고 다정한 오빠의 성격 덕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나이 먹어 두 번째 하는 결혼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의 재혼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던 그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오빠가 옆에서 임종을 지켜주고 엄마 수술비의 장례까지 전부 최고급으로 가는 길에 배웅해 주었죠.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평생 돌고 돌아 30년이 넘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저를 위해 돈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남들이 봤을 때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입고 싶은 옷 사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남편도 자식도 제 편이 돼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돌고 돌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나 하늘에 감사한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와중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남편이랑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연락 못한 건 그동안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랬어. 이번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아빠 유산 다 날리니까 알겠더라.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사람은 엄마라는 것을. 사업을 하다 크게 말아먹은 아들은 며느리한테 이혼당하고 과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노숙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 잘 곳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나 엄마 집에서 며칠 신세 좀 지어도 될까? 내가 불편하면 조그만한 집 하나 마련해주면 더 좋고 아무리 그래도 나 엄마 자식이잖아.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아들 대접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있던 정남이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들은 여지껏 한 번도 제게 작은 선물 하나 주지 않을 정도로 무심한 아들이었어요. 대접을 바라고 아들을 키운 건 아니지만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아들을 더 이상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이런 한 장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노숙 생활을 하든 굶어 죽든 제 알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그저 아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거북스러웠죠. 그래서 아들에게 나는 네가 나를 찜질방으로 내쫓고 버린 순간 내 인생의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어. 내가 너 때문에 1년을 길바닥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내 도움을 바래? 꿈도 꾸지 마. 지금 네 처지 다 자업자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매몰차게 아들을 내쫓았죠. 솔직히 핏줄이기에 평생 안 보고 모른 척할 순 없겠지만 당분간은 아들이 노숙 생활하면서 반성을 좀 해보라고 냅두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편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